할 내용은 가정과 사회입니다. 먼저 부사성어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라고 있죠? 전화 위보. 그래서 웬만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글자짜리가 나오면은 문제 풀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전화, 화를 바꾸어서 위보, 복으로 삼다, 복으로 만들다.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말일 겁니다. 전화위보라는 말은요. 하면서 전화위보라는 말 한 번쯤은 안 들어보고 우리나라 사람은 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안 좋은 사고가 있었는데, 전화위보야. 뒤에 더 좋은 일이 생겼어. 비슷한 사자성어는 뭐가 있을까? 세용지마, 건방 늙은이의 말, 직역을 하잖아요. 세용지마 스토리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잘 알죠? 몰라? 네, 잘 알죠. 그래요. 읽기는 전화위보를 읽고, 임패위성이라는 말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문장에, 원래 원출전을 보면은 같은 문장에 들어있던 그런 말입니다. 전화위복이 화를 바꾸어서 도구로 삼다라고 한다면 임패위성은 실패를 원인으로 삼아 성공을 이루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패를 거울 삼아서 성공을 이뤄내다 이런 뜻이니까 거의 같은 말이 되겠는데요. 출전은 정부책, 연책 혹은 사기에도 그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관중이라는 인물을 설명하면서 보통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면 원출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인지 제사에 성인께서 일을 뭐 다스릴 때에는, 일을 처리할 때에는 전화의 위복. 이때 이 자는 어조사이기 때문에 굳이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and 혹은 but. 그러니까 순접이나 역접의 기능으로 쓰이는데 이때는 그냥 이 자를 빼고 전화 위복으로 쓰고 있는 거죠. 화를 바꾸어서 복으로 만들고 실패를 원인으로 해서 성공을 거둔다. 그래서 임패위성, 임패위복 뭐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제가 이거를 왜 뽑았을까요? 중간고사 때문에. 중간고사 여러분들이 좀 잘 못 푸는 그런 게 있더라도 이번 거를 거울로 삼아서 좀 하면은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전화위복을 오늘의 부사성어로 뽑았습니다. 그까지 점수 뭐 20점 만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마 여러분들 또 다른 일, 바쁜 일 그런 거 없고 집중해서 하면은 좀 더 나은 성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 보고 나면은 자리가 좀 넉넉해진다고 했었죠. 오늘 좀 편하지 않아요? 옆에 가방도 들 수 있고, 옷도 들 수 있고. 네, 그래. 적정하게 그렇게 된 것 같아. 근데 아마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 후회하면서. 그래. 전화위복 가운데에는 전자하고 화자하고 복자를 먼저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전자는 부르다 전자, 불러가다 혹은 바꾸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화자는요, 재앙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고. 큰 화를 입었어. 화를 당했어. 복복자. 복복자 많이 보셨죠? 복권이라든가. 혹은 중국집 가면 많이 걸려있죠. 중국집 가면은 중국집 가면 복자가 어떻게 걸려있습니까? 거꾸로 걸려있어. 왜 거꾸로 걸려있죠? 고기 많이 떨어지죠. 맞아요. 중국집 가면은 빨간색의 황금색 글씨로, 빨간색 배경에 황금색 글씨로 복자를 거꾸로 걸어놓은 걸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송님 읽어볼까? 자전거 회전 전성 전용 좋아요. 한 시간 있어요. 맨 앞에 건 자전거. 제가 옛날에 저기 술의 덧자 혹은 술의 차자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자전거라고 부르죠 보통. 근데 저희 때는 보통 자전차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노래 있죠.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저희 때는 자전차가 나갑니다. 따르릉 이렇게 읽었거든요. 저 덧자하고 차자는 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글자지만 음을 다르게 썼는데 그게 어떤 관습적으로 많이 굳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차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차가 멈추는 곳 정차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거장이라고 하기도 하죠. 요즘은 정거장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하차하다, 버스에서 하차하다, 버스에 승차하다라고 하지. 여러분들이 버스에서 하고 하다 이상하죠? 그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관습적인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자전거를 읽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전거라는 뜻이 뭐야? 스스로 굴러가는 차가 자전거예요. 무동력인가? 자전거가? 자기 힘만 이용해서 굴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라는 말을 씁니다. 혹은 뒤에 걷자 빼면 무슨 말이 되지? 자전이 뭐예요?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게 자전이죠. 혹은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억해야 될 게 문지 맞나? 전공이 뭐죠? 자유전공이죠. 뒤에 전자를 근데 저 부를 전자를 쓰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할 전자를 쓰는 겁니다. 자유전공 줄여서 자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요 앞에 수의 거자가 부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굴러가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음은 저 전자에서 가져오는 거. 이런 방식. 이제 이런 방식이 여러분들 다 익숙해졌죠. 벌써 한 2달 넘게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 요 전자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요 전용이라고 할 때는 원래 정해져 있던 용도에서 바꿔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전용입니다. 그래서 공금을 횡령해서 전용했다. 이런 표현 들어봤죠. 사회면에서. 신문 사회면에서. 그래서 원래 정해져 있는 용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 뭐 개인 돈으로 착복을 한다거나 뭐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인데 뭐 사주, 뭐 손자의 교육비 한 3억이 됐다든가 그건 다 전용이죠. 바꿔서 사용하는 게 전용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전자, 방금 적어드렸던 오로지 할 전자 이 전자를 쓰게 되고 뒤에 있을 용자를 쓰게 되면 뭐가 될까? 딱 정해진 용도로 쓰는 거예요. 대통령 전용기. 그럼 대통령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비행기가 대통령 전용기죠. 회장님 전용 엘리베이터, 교수님 전용 휴게실,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집단에만 권한을 부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에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바로 전용기입니다. 우리만 음은 똑같지만 의미 차이는 상당히 크죠. 이런 거를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 회전. 돌고 구르는 게 회전이죠. 회전문. 돌아가는 문이 회전문이잖아요. 뒤에 전성. 이거 혹시 기억나요? 전성 기억나요? 이거? 언제 봤지? 학기 초에 제가 예비칙 설명할 때 한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지? 품사에 뭐가 자유롭다? 전성이 자유롭다고 그랬죠. 품사의 전성이라는 거는 명사였다가 동사도 되고 동사가 형용사도 되고 바뀌는 성질 이 품사의 전성이라고 얘기하죠. 바뀌어서 다른 것이 되는 게 전성입니다. 그 다음 전용. 이 전자가 들어가는 글자 가운데 남학생들은 익숙한 글자가 하나 있을 겁니다. 어휘가. 복학생. 그래. 최근에 뭐 했어요? 몇 달 전에 뭐 했다며? 군대에서 나왔다며? 전역했죠. 요 아래 역자 언제 본 기억나죠? 사자할 때 본 기억이 날 겁니다. 사역할 때 유지시키는 게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전역이라고 그럴까? 군대에서 나온 거예요. 맞아요. 현역 군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예비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할이 바뀐 걸 전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 그 사람 전역했어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고 그냥 제대한 거다 라고 생각하죠. 군대에서 나오더라고 생각하죠. 근데 글자를 살펴보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바뀐 거. 그런 걸 일컫는 말이 또 있죠. 제대. 군대에서 나오는 게 제대가 되는 거고. 저녁 전날 잠 잘 잤어? 그랬어? 안 맞았어? 요새는 안 때려요? 원래 쟤네 전날에는 많이 때리죠. 후임병들이 평소 당했던 거를. 사고 났었어? 그래요, 맞죠. 사고가 나면 고쳐야지.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화자가 나오는 거겠네.
그래서 그 다음 볼 글자는 화자입니다. 화자고 화가 들어가면은 좋은 말은 아니겠죠. 당연히 재앙이라는 뜻이니까 재앙, 사고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한번 읽어볼까? 제가 지금 길흉화고 그 다음 화근 좋습니다. 그 다음 활화? 화라는 말은 없지. 설화 좋습니다. 그 다음 그래요. 글자가 길이가 사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길흉화복. 인간사에 뭐 길흉화복이 계속해서 전철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길흉화복이 번갈아 찾아온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화근. 화의 근원이 화근이 되겠죠. 그 사람의 말이 화근이 되었어. 그 다음은 선화. 아까 활이라고 읽은 거는 아마 여기 삼수변이 붙어 있는 살활자. 우리 생활한자 할 때 쓰는 살활자 하고 약간 혼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혀설자. 하면서 설화가 뭘까 그러면? 말을 잘못해서 불러일으킨 화가 설화예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중간고사 난이도 좀 어땠어요? 그러니 아주 혼자 잘 본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너무 쉬웠던데요? 좀 다음부터 변별력 있게 내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막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그래 한번 중간고사 때는 여러분들이 헬게이트를 한번 맛보게 해드립니다. 그럼 다른 친구들은 무슨 죄야?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불러일으킨 설화가 되는 거죠. 말을 잘못해서 혀를 잘못 놀려서 불러일으킨 화가 설화입니다. 가장 설화를 많이 불러일으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치인들 말을 많이 하니까 일단 엉뚱한 말도 많이 하죠. 그래서 정치 관련 기사에서 누구누구 의원이 설화를 일으켰다, 설화를 읽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화, 기묘사화, 무사화 이런 식으로 선비가 화를 읽는 게 사화라고 해요. 죽을 사자를 쓰는 게 아니라 선비 사자를 씁니다. 선비의 화라는 의미로. 그 아래에 있는 글자는 복복자죠. 그래서 이건 아까 중국에서 많이 얘기했었고요. 맨 앞에 있는 글자는 노을. 이거 딱 보이나? 안 보여? 뒤에 거. 북덕방 좋습니다. 복음 좋습니다. 맨 앞에 있는 건 복권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로또 같은 거 있죠. 토요일 되면 이렇게 막 가가지고 5,000원, 1,000원, 만원 주고 사가지고 숫자 6개 맞춰보는 거, 그런 걸 복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 복덕방입니다. 복덕방이 뭐 하는 데예요? 집 거래해주는 데죠. 근데 복덕방이라고 할까? 이상하지 않나? 집 사고 파는 게 국가 덕을 주는 일인가? 이상하죠? 복덕방의 다른 말은 뭐가 있어요?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 부동산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재산. 집을 이사갈 때 여러분들 집 들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달팽이처럼? 달팽이 말고는 없겠네 진짜. 달팽이 들고 가니까 여러분들 집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집은 그대로 있는 재산이고 사람이 옮겨 다니고 있지요.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영어에서도 immovable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거예요. 에스테이트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마 영어에서 번역어를 하면서 부동산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왜 복덕방이라고 했냐면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사를 가게 돼요. 옛날에는 이동이 그렇게 많은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어떤 새로운 마을에 들어가서 터전을 잡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동산이 없었으니까. 업체가 없었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겠죠. 그 지역에 사는. 그래서 동네 어귀에 이렇게 다둑을 두거나 장비 두거나 이렇게 소일거리하는 할아버지들이 있으면 이 지역에 뭐 사람 살 집이 있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아서 복과 덕을 이렇게 좀 뭐랄까 존경과 혹은 이렇게 특수의 의미를 받아서 복덕이라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복덕방은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복덕방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죠? 거의 부동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 겁니다. 중개업체. 그다음에 복지라고 있습니다. 복지가 참 큰 화두죠. 큰 화두입니다. 며칠 전에 그 신해철 씨가 얘기했던 게 저는 참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줘보지도 못하고
기회 주지도 않고서 왜 노력을 안 하냐, 니들은 왜 놀고만 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기름이 떨어져도 자동차가 다음 주유소까지 갈 정도의 기름은 보험회사에서 와서 처리를 해준다. 그게 최소한의 복지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인상이 깊었어요. 옛날에는요, 복지제도라는 게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진행이 됐었죠. 옆집에 인기척이 없어. 그러면 누가 가가지고, 아유, 누구 엄마, 뭐 영주 때, 뭐 안성 때, 이상해 요새 뭐 사람 인기척이 없어. 그러면은, 아유, 제가 들어 누워서 밥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걸 알고서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웃집에 연기가 안 나면, 밥 짓는 연기가 안 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집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 근데 아파트 앞집에 누구 사는지 알아요? 자기 아파트 앞집에 누구 사는지 아는 거야. 있어도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복지의 개념은 시스템의 문제로 가야 됩니다. 사회 시스템. 국가에서 챙겨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서 자꾸 이견들이 있는 게 최소한의 복지조차 시행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의 개념이라는 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좀 최소한의 것들을 챙겨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복음. 복음은 언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 민족 학생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요새도 학교에 도로하십니까? 이렇게 있나? 예전에 다람쥐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막 붙잡고 물어보던데. 안 봐봐? 그래요? 다람쥐끼리 다람쥐가 다 사라졌죠? 고양이가 잡아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람쥐끼리하고 부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 벤치에다가 다람쥐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누가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어. 아주 좋았습니다.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다람쥐끼리요? 예전에는 흙길이었어요. 흙길일 때 걸어본 사람. 힘든데 생각 안 해본 거지. 그래. 그래서 비만 오면은 아주 힘들게 걸어다녔었습니다. 근데 훨씬 운치가 있었죠. 비 오면은 그 아스팔트로 돌아가면 되니까 그냥. 그래. 이제 오늘 구화성을 그래서 뭘 했죠 우리가? 전화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해준 얘기는 기억을 하는데 막상 써야 될 글자라든가 써야 될 구화성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노트도 걸었었거든요. 노트본 사가다 보면은 농담한 것만 다 적어놔요. 그래서 왜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 10글자를 볼 겁니다. 10글자의 좌우가 거기와 관련한 글자들을 적도록 할게요. 처음 볼 글자입니다. 이거 다 본 적 있으시죠? 예전에 완전히 미국에서 온 학생, 미국에서 나고 자란 학생이 한번 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테리스 브라운 주니어라는 친구. 이 친구가 한국말을 참 잘해요. 아마 그 친구 예능감도 좀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가 있었어요. 나도 술도 마셔본 적이 있는데 진짜 아주 우스워요 사람이. 우습게 되게 재밌어요. 제가 학기 전에 여러분들 좀 전체적인 실력을 보려고 칠판에다가 본인이 아는 한자 하나씩 적고 나가십시오 출석 대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가 집가자를 적었어요. 근데 외국인이 한자를 집가자를 적는다는 건 저는 참 뜻밖이었거든요. 한일이나 뭐 두이, 뭐 석산 정도 적고 나갈 줄 알았더니 집가자를 적었더라고. 그래서 이 글자만 보면 그 친구 생각이 나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집가자를 보면은 요 위에 간머리가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집과 지붕이 있는 무엇과 관련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부스의 개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정확히 이 부스의 명칭이 무엇인지 어떤 글자 들어가는지는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글자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 특히 의미의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집 아래 돼지가 있는 돼지 시자거든요. 아래 있는 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주변 가장 많은 음식점이 삼겹살 집이죠. 거기 가면 가장 많이 나오는 상호명이 앞에 들어가는 게 곰이 들어가죠. 곰. 돼지 곰자를 써서. 돼지 곰자는 저기 앞에 고기 육을 씁니다. 이렇게. 누가 뭘 들어가? 그래서
돼지 돈자니까 삼겹살 집에 당연히 돼지고기를 파는 집에서 많이 쓰는 제목이 되겠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말 돈과 의미 똑같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나는 소리예요 지금? 또 보면은 옛날에 집 안에다가 돼지를 키워가지고 먹여서 돼지를 다시 잡아먹었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집가짜입니다. 지붕과 벽면 둘러싸인 집 안에 돼지가 있는 모습. 그래서 나온 글자가 바로 집가짜예요. 이 집가짜는요, 아래에 있는 집무자와 집실자를 같이 기억을 해주십시오. 위에 간머리 부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집이나 방과 관련한 한자다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집 당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자는 제 이름에 들어가는 우자라고 넣었어요. 그래서 우자는 사실 많이 쓰이진 않아요. 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주할 때만 이 집우자를 많이 쓰입니다. 사실 큰 개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집가짜, 아래에 있는 집실자. 이 아래에 있는 집실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작은 규모, 파티션이 되어 있는 작은 규모에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관습적으로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애초에 갖고 있던 의미이고요. 맨 위에 있는 집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 전체를 가리킬 때가 많고요. 아래에 있는 실은 그 가운데 일부분, 뭐 강의실, 203호실, 병실, 교실, 뭐 회장실, 특정한 방을 지칭할 때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강지선? 이거 볼까? 앞에 거 모르겠어? 그냥. 응? 가족. 좋습니다. 가훈. 좋습니다. 처음에 가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뭐 평화가 깃들어야 한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가족자입니다. 족자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별의 족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풀이할 때는 별의 족자. 무리. 그러니까 결의라는 건 약간 더 큰 개념이 되겠고, 맨 처음에는 같은 무리,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출발했던 거죠. 그 다음 가훈, 집안의 가르침이 가훈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학교 교자를 쓰게 되면 뭐가 있을까? 교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급의 교훈은 급훈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 뒤에는 작가, 짓는 사람이 작가가 되네요. 그래서 이런 명칭들, 사람, 이번에 어떤 친구가 그런 과제를 그걸로 했던데, 인을 붙이는 단어, 직업, 사를 붙이는 직업, 이걸 나눠서 했더라고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가짜를 붙이는 직업도 몇 가지가 있죠. 작가, 그 다음에 직업이라고 하면 전문가, 어떤 특정한 분야를 아주 잘하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읽죠. 작가, 시 읽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시인이라고 해요. 시가라고 또 안 하잖아요. 참, 그 언어라는 게 그래서 참 어렵고 재미있어요. 그 아래는 우주. 우주 천자문 할 때 앞에 나오는 말이죠. 하늘천까지 공간, 지구, 집중 할 때 나오는 게 바로 우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아래는 방실 혹은 집실이라고 하는데요. 추진 읽어볼까? 교실, 병실, 입실. 좋습니다. 교실, 가르치는 방이 교실이 되겠고요. 병을 주는 방인가? 좀 이상하지. 병실, 병원에 있는 방. 예. 입실, 방에 들어가는 걸 입실이라고 하죠. 나오는 건 뭐라고 해요? 퇴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되는 말도 약간씩, 우리가 보통 입에 상대되는 말은 출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출입하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나올 때는 우리가 출실이라고 안 하죠. 퇴실이라고 얘기해요. 첩실. 첩실은 뭐죠? 본처 이해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말이 첩실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방이라든가 건물을 지칭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극 보다 보면은 왕이 왕세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 동궁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진짜 동쪽에 있는 궁궐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 사는 그놈은 어디 갔냐? 그놈이 거기 사는 그 세자는 어디 갔느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첩실도 마찬가지예요. 첩이 기관은 방에 첩실일 텐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기보다는 돌려라 얘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간머리가 집가자와 관련한 글자를 3개를 같이 했습니다. 아까 족자를 설명을 뒤로 넘긴 이유가 바로 그 족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거 뭐처럼 생겼어요? 장대처럼 생겼죠. 육판수 뭐처럼 생겼죠? 장대처럼 생겼죠. 장대 내가 설명한 거 아니야? 장대 뒤에 보면 이렇게 뭐가 달려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뭘까? 깃발이에요. 장대를 높이 세우고 깃발을 해놓는 겁니다. 이 안에는 뭐처럼 생겼어? 활, 화살. 그래서 원래 족자의 개념, 그래서 화살시가 남았잖아요. 화살시자 남아있는 높이 장대를 들고 장대에는 깃발을 달고 그 아래에 무기를 들고서 쫓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무리족자입니다. 왜 모였겠어? 싸우려고 모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 그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삼국지나 뭐 이런 거 혹은 그 이전보다도 전쟁 씬에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는 기수들이 서죠. 기수들이 서가지고 뭐 여기서 유비 그러면 유비들이 나오면 유자를 써놓고 조족이나 조자를 써놓고 그리고 깃발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족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형태, 깃발까지의 형태가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부수는 지금 모방자만 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긴 글자가 나오면 여기 위에까지 생긴 글자가 나오면은 이거는 뭔가 그 무리, 결의와 관련된 글자구나,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글자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족과 전투가 벌였을 때 같은 빛을 낸 무리가 활을 들고 똘똘 뭉쳐서 싸운다는 의미가 바로 결의 족자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 가족, 그 다음에 같은 성씨를 지닌 약간 친척 집단,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반도 우리 민족이 한 핏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한 핏줄이야? 여러분들 그럼 다 육회가 섞였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같은 지역에 오랫동안 더 이상의 외부가 없지 않은 그런 상태니까 한 혈족. 그래서 결의 의미까지 가는 겁니다. 같이 봐야 될 글자는 결의 족자 아래 깃발 기자, 방금 얘기했던 깃발이 되겠고 그 아래 보면은 그 기자가 들어가 있죠. 화살시 대신 이렇게 모양을 좀 유념해서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의미 깃발 기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는 나그네 여자가 혹은 군사를 일컫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죠. 돈만 있으면 가고 싶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 나이 때는 여행을 많이 가야 돼요. 나중에 여행 가면 힘들어집니다. 돈은 생기겠지만 힘이 떨어져요. 오래 못 가. 지금 가면 여러분들이 보름 동안 강행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되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한수 읽어볼까? 그지 거는 족장, 동쪽. 아주 좋습니다. 앞에 게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어려운데 이 글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도록 꼭 익혀두십시오. 모양 자체가 조금 어렵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두 가지 부분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이 아랫 부분은 이 아랫 부분 혹시 삼국지 읽어본 친구들 이거 많이 보지 않았나? 촉자예요. 촉나라 촉자. 그 위에 이렇게 주검시 아래 이렇게 써줍니다. 약간 횟수가 복잡하긴 한데 꼭 이 글자는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면 이게 소속할 속자. 그래서 여러분들 단과대 어느 단과대 소속이십니까? 라고 할 때는 이걸 쓰는 거예요. 속하는 거니까. 지구상의 생물들, 동물들 분류할 때 뭐라고 하죠? 7개를 구분하지. 담이 생명과학이니까 뭐라고 그러지? 종속, 과목, 단계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이 속자예요. 어느 속에 속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종속, 과목, 단계 이렇게 분류해요.
그래. 맨 앞에 있는 글자에서 족속. 족속이란 말 요새는 거의 안 쓰죠. 사실 약간 비하의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천명의 사슴이라는 시를 보면 나오죠. 모가지가 들었을 때 무슨 전생에 참 고귀한 족속이었나 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족속이 넌 뭐하는 족속이야? 근데 보통 이렇게 쓰이죠. 현대판 용어는 오늘날의 용어는 너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속자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무리의 장, 대장이 족장이 되겠네요. 뭐 추장, 대장, 족장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족장은 현대 사회, 그러니까 의 어떤 문명이라고 좀 그렇다.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부족들의 장을 보통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 뭐냐,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거 있던데. 그래, 정글의 법칙. 근데 가면 맨날 아마존이나 이런 데가 족장들이 만나잖아요. 나오는 걸로 족장. 동족, 같은 족속이 동족이라고 해요. 그럼 나는 동족이야. 혹은 6.25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 동족이 서로 해치는 비극이 동족 상잔의 비극. 자, 왕족. 영국의 뭐 고귀한 혈통 왕족 얘기할 수도 있고 왕의 무리들, 왕의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깃발 기자입니다. 강조를 읽어볼까? 국기, 일, 반기, 반기. 백기. 무슨 반자죠? 어떻게 읽었어, 근데? 오른쪽까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뜻은 짐작은 나중에 하면 됩니다. 이건 반란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음을 지금 방금 강경현 학생이 이 오른쪽 걸 보고 읽어낸 거죠. 그래서 꼭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거기서 틀리게, 그러니까 다르게 읽히는 경우만 좀 기억해놨다가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국기, 나라의 깃발이 국기죠. 우리나라는 태극기, 미국은 성조기 이런 식으로. 반기.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기를 들다. 그 수업에서 어떤 학생이 저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의사에 반하는 그런 의견을 주장하는 거. 그것도 반기를 들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반란의 깃발이 바로 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용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죠. 반란을 일으키다 하지만 반기를 들다. 백기. 백기는 뭐야? 항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깃발이 백기죠. 그래서 백기를 들다. 그러면 나는 포기하다. 나는 그 생학자 수업 중간고사 시험 보고 나서 백기를 들었어. 더 이상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요새는 없죠. 저도 옛날에 봤던 게임이라서 청기 들어 백기 들어 이런 게임 알아요?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내리지 말고 뭐 이런 거. 그때 쓰는 바로 흰깃발. 여기다 만약에 뒤에다가 과, 여러분들 무슨 과 할 때 과자를 붙이면 뭐가 되지? 이 앞에다가 B자 앞에 꽉이라고 해서 꽉의 깃발이 꽉입니다. 그 농계를 의도한 건 아닌데. 그래서 꽉깃발. 그래서 꽉깃발은 좀 키 크고 건장한 친구들이 보통 들죠. MT 같은 거 갈 때. 요새는 뭐 그 시위를 잘 안 하니까 예전에는 90년대 후반까지는 여기 민주광장 앞에 단과대별로 과별로 다 모여서 깃발 하나씩 들고 거리로 싸우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는 그럴 일이 거의 없죠. 온라인으로 통하면 되니까. 그 아래는 여자, 여행하다 혹은 무리, 군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새 여관이라고 사무를 붙인 데가 있나? 거의 모텔이라고 이름을 했죠. 영어로 가져와 모텔. 학교 앞에 여기 저거 있나 아직? 동보장인가? 향월 여인숙. 그것도 여인숙이라고 하죠. 그 여인숙은 여관보다도 약간 더 등급이 낮은 곳이죠. 예전에 그래서 신입생 때 특히 학교에서 술 마시면 즐겁잖아요. 밤새 마시다가 갈 데 없으니까 여인숙에 한 7-8명 들어가가지고 또 먹고 다음날 일기 수업은 안 들어가고 당연히 오후쯤 돼서 학교 나올까 하다가 나오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죠. 또 술을 먹죠. 그런 식으로 학대 앞에 여인숙과 여관에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까지 마시는 친구들은 없겠죠.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겠죠 아마 사람들. 여객. 여행하는 손님이 여객이죠. 여객 뒤에 배선자를 붙이면 여객선이 되겠네.
그런 식으로 긋는 거예요. 여객. 혹은 여객, 화물. 여객을 많이 유치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그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PR을 많이 하게 됐죠. 중국 관광객들을 아예 요새는 그 고정적으로 부르는 말이 있더라고요. 몇 자리 쓰지 않고 요새는 요커라고 그러죠. 놀 유자를 써서 유객, 놀러 온 관광객들 요커라고. 상식도 없죠. 기억해 주십시오. 여행, 놀러 가는 게 여행이죠.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근데 여행 가면 저는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일단 짐을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힘이 들어서 기차나 버스로 다니기 좀 힘드니까 주로 렌트해서 다니거든요. 그럼 운전을 해야 되고 집사람 사진 찍어줘야 되고 그래서 여행 갔다 오면 남는 사진이 제 사진 하나도 없어요. 맨날 이렇게 찍어주기 바빠. 그 다음에 통역도 해야지. 호텔 예약, 동선 짜고 뭔가 잡다. 그래서 내가 결혼한 사람인지 가이드 따라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남자들은 좀 그런 걸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데리고 살아줍니다. 그래, 여행까지 갔습니다. 요 글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글자. 특히 오늘 보는 여러 가지 글자의 중심에 이 글자가 있어요. 요 글자 뭐죠? 보일시자예요. 보일시자. 요것과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걸 보면 세로로 약간 더 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맨 처음에 나온 거는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단을 바쳐놓은 모습이 바로 이 글자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쌓아놓고 여기다가 고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사 음식들을 올려놓는 거죠. 근데 그게 보일시자가 됐을까? 귀신 보고 와서 흠양을 하라고 드시고 가시라고 잘 보이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게 바로 보일시자의 원인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일시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땅귀신 기라고 읽기도 합니다. 근데 땅귀신 기는 그냥 여러분들 지금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고 보일시를 기억을 해두십시오. 대부분 보일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지낼 물건을 차려놓은 제단의 모습이었고 신에게 보인다라는 의미로 보일시자라는 거예요. 요 시자는요, 여러분들 좀 주의해야 될 게 오른쪽에 볼격자가 들어가는 시자하고 차이를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게 음도 똑같고 보이다라는 의미도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들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과제 같은 거 할 때 전시회라는 단어 썼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 기억에 그 시자는 요 시자를 쓸까요? 아니면 제가 방금 적어드린 시자를 쓸까요? 전시회. 보이시자. 왜 그러냐면은 펼쳐서 보여주는 모임이 전시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일시자라는 거는 내가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에게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요 시자, 지금 적어놓은 시자는요, 내가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 할 때는 요 시자를 쓰지 않아요. 요 시자를 쓰는 겁니다. 오른쪽에 볼격자가 들어가서 의미를 더 확실히 해준 겁니다. 요게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은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 정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일시자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 보일시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은 대부분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 애초에 자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제사나 모이다.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 제사 지내는 집 아직도 제사 지내는 집 있어요? 그래. 한 3분의 1 정도는 되네.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친척들이 다 모이죠. 가족들이 모이고 친척들이 모여서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통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의미에는 모이라는 뜻을 같이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글자로 제가 모일사자 혹은 땅귀신사라고 하는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제사사자, 귀신기자, 귀신신자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놨습니다. 이정리 읽어볼까? 사회. 그 다음. 요거 혹시 읽을 수 있는 친구? 사직. 종묘 사직할 때 쓰는 사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서울에 사직동이 남아있죠.
거기 가면은 사직단 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직 공원으로 만들어놨죠 지금은. 그래서 국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종묘 그리고 사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종묘 사직 자체가 어떤 나라 그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종묘 사직을 보존하지 못한 뭐 저의 죄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옛날 왕들이. 사회, 모이고 모이는 게 사회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이후에 들어온 그 영어의 번역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 쓴 말을 다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누구더라? 그 일문과 명예교수 퇴임하신 분께서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이라는 책을 한 권 내셨어요. 그래서 학교 출판부에서 됐더라고. 저도 사보려고 계속 생각만 하다가 지금 못 사봤는데 그 책을 보면은 그런 근대에 들어와서 우리말에 흡수된 말들, 여기서 건너온 말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시일 내에 찾아서 읽어보려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관심이 있다면 한번 참고하십시오. 사직. 이 직자는 국식의 시인이에요. 국식이. 기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장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국식의 시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 사자는 땅귀신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고 직자는 국식의 신이라고 했으니까 매년 정초에 가서 왕이 직접 사직단의 행차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목욕 제기를 하고 올해 좀 국식 풍년이 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사직. 그다음 사원.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사원이 되거든요. 그 아래는 제사. 제사도 보면 요 아래 보이시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이시가 왼쪽에 벽으로 들어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아래쪽으로. 요 제자가 들어가는 단어 가운데 왼쪽에 좌부방이 들어가게 되면 사이 제자가 되거든요. 요 제에서 오늘 가져와서 그래서 뭐 국제, 국가 사이가 국제가 되는 거죠. 인터내셔널. 네, 제사. 그 아래 보면 귀신 신자를 넣어놨네. 그래서 앞에 보면은 귀신, 고스트, 귀신이 되죠. 뒤에는 신묘. 그 사람의 신묘한 말씀심, 뭐 신묘한 뭐 전략에 감탄을 금칩니다. 앞에 신자를 붙이면은 요새 여러분들 그 게시판 보면은 이름에다가 합성어를 자꾸 만드는데 갓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뭐 갓, 간누님, 아니 간누님은 아니고 윤우님이라고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신을 붙인 게 되겠네. 유재석 성에다가 뒤에 윤을 붙이는 방식. 그 다음에 뭐 스타크래프트 플레이어 같은데 아닌가? 롤 플레이어, 갓 영호 뭐 이렇게 이영호가 원래 스타크래프트 하던 애 아니에요? 근데 옮겼어요 롤로? 아직도 해요 스타크래프트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또 갓대바이오를 축구 선수 이름 앞에 붙이기도 하고 아데바이오를 앞에다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감에 입이 착착 달라붙는 식으로 하더라고. 원래 그 근거는 여기 있는 거예요. 앞에 신자를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의사인데 아주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는 의사는 신의라고 하죠. 그래서 얼마 전도 아니고 벌써 몇 해 전에 김희선이 주연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신의라고. 혹은 장수산자를 뒤에다 붙이면 신장. 신과 같은 아주 훌륭한 장수, 관우 같은 사람. 이거 신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신주 딴지 못쓰겠다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조상의 그 위패를 신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아주 중요한 곳에 잘 보관해뒀다가 제가 한때 꺼냈습니다. 예전에는요, 제사를 지낼 때, 지금은 다 여러분들 집에 제사 지낼 때 사진을 올려놓거나 혹은 지방을 쓰죠. 지방에 뭐 형부 학생 무슨 신이 이런 거 쓸 겁니다. 그렇다고 옛날에 제사 지낼 때는요, 사진이 없었고 그랬으니까 그 후손들, 애들 가운데 그 돌아가신 분하고 가장 닮은 사람을 이렇게 앉혀놔요. 앞에 제사 자리에서. 이렇게 음식을 많이 차려놨으면은 아이고 우리 와라 이렇게 이제 우리 함부로 못 대하죠. 왜냐면 조상을 대체하는 사람들 딱 앉혀놓고 식사하십시오. 그 사진 대신 그 시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시위소찬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시동의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뭐 이런 것들 행태를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 시위소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진도 보고 때는 그런 식으로 제사를 모셨었어요. 신주하다 보니까 그걸 같이 생각나게
이거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월화수목 금토일 할 때 흑토자가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 흙에서 뭔가 이렇게 싹 트는 모습, 뭔가가 이렇게 삐질삐질 올라오는 모습. 흑토자로. 그래서 뭐 이런 자원 해설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뭐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흑토자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흑토자가 들어갈 때 이 아래 무등 X자처럼 왼쪽에 변으로 부수가 들어갈 때도 있고 안들 좌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글자 좀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으면 뭔가 웃음이 나오는 건가? 이게 사람 웃는 것 같지 않아? 이게 자리에 앉아서 학교 오기 힘들었는데 지하철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분이 좋아 웃는 모습처럼 생겼네. 안들 좌자입니다. 이것도 부수가 이게 토자가 약간 변형돼서 그렇지 흑토자 부수 기억을 같이 해두라고 흑토자, 안들 좌자, 무들 외자 여기 같이 넣어놨어요. 이온 네 이거 도시, 조지 토소, 소속 풍토. 풍토 잘 모르겠어요. 뭘까 이거? 향토. 그래서 향토 예비군까지 하는 친구 없죠 아직. 향토 예비군. 제대하면 예비군이고 향토 예비군, 지역 예비군입니다. 저도 이제 민방위가 2년 남은 것 같은데. 병역의 의무는 40살까지 보통 지죠. 40살이 되면 더 이상 당신은 국가에서 더 이상 필요한 자원이 아닙니다. 풀어줘요. 근데 그때 참 서글프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더 이상 내가 쓸모가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향토, 어떤 고향, 마을을 향토라고 보통 얘기하죠. 향토 예비군도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토지, 토지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토속, 저 사람 참 생긴 게 토속적으로 생겼어, 부수하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속이란 말은 약간 도시적인 것과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토속 물품, 토속 생산품 이렇게 얘기하죠. 지방의 의미로 많이 쓰이죠. 풍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미가 전이되는 경우, 확장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 한자 어휘를 볼 때요. 풍토만 놓고 보면 사실 바람과 흙이잖아요. 바람과 흙 이상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근데 거기서부터 의미가 확장되니까 그 지역의 풍토는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반적인 자연 환경과 경향, 풍토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향토고요. 강주성? 강유세? 네. 자석, 좌불안석, 좌불안석, 좌정관석. 맞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좌석, 앉아있는 자리가 좌석이 되겠네. 그럼 서 있는 자리는? 입석. 사실 서 있으면 자리가 없는데 왜 입석이라고 하지? 그렇지 않나요? 기차 같은 거 가는데 입석이 있잖아. 서 있으면 자리가 없는데 왜 입석이라고 하지? 신기하네. 좌불안석. 그래서 이것도 사실 네 글자짜리겠지만 진짜 식구에게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좌, 앉아있지만 불안. 그러니까 편안한 자리가 아닌 게 좌불안석입니다. 그러니까 좌불안석이 아니라 좌불안석.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보통 합쳐서 좌불안석이야, 좌불안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 여러분들 다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지만 제가 막 지나다니면서 막 시켜요. 막 시키고 틀리면은 5점씩 감점하겠습니다. 엄청 긴장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앉아있는 것 같지가 않겠죠. 가시방석이 되겠죠. 그런 상태가 바로 좌불안석이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해볼까요, 잠시만요.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좌정관천. 우물한 개불이라는 말이 바로 이거죠.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는 게 좌정관천입니다. 우물 안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봐봤자 어떻게 좁은 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좌정관천. 김도현 읽어볼까? 김도현이 아닌가? 그래, 뒤에 재준이 한번 읽어볼까? 매장, 매복.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는 걸 매장이라고 하죠. 뒤에 있는 장자가 장사진의 장자입니다.
장사진 장자를 보게 되면은 모양이 좀 위아래가 좀 대칭적으로 생겼고 위에는 풀이 들어가고 아래에는 두 손으로 받치는 모습이 들어가고요. 가운데는 줄이 탑자라고 이게 사람 죽은 것과 관계가 있는 글자구나 하고 짐작하시면 되고 이건 장례 지낼 장자입니다. 불로 장례 지내는 걸 뭐라고 해요? 화장이라고 하고 바람으로 지내는 거는 풍자, 물에다가 장사 지내는 거는 수자. 맞아, 그런 식으로 붙는 겁니다. 매장으로는 뭐야? 땅에 파묻어버리는 거죠. 삽 들고 와서 그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 삽으로 막 땅 파라오르고 이렇게 들어가라고 파지지도 않아. 직접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죽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혹은 앞에 살생자를 붙이게 되면은 생매장이 되는 겁니다. 난 너를 무사해서 생매장 시켜버리겠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버릴 거야. 무섭죠? 매장 시켜버리겠어. 뒤에 매복, 묻고 엎드려 있는 게 매복입니다. 언제 주로 쓰이죠? 전쟁할 때 매복. 매복해 있다가 매복, 복병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뚜껑이 있고 아래에는 그릇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제사 음식을 뚜껑이 있는 그릇에 잘 담아서 보관하는 게 바로 모유회자예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모이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릇이 뚜껑을 덮은 모양을 보는 글자. 혹은 여기서 의미가 확장돼서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 그런 음식을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다라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모유회자. 모일 회자는요, 모일 집자하고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둘 다 모이다라는 뜻이죠. 모일 집자를 보면 제가 몇 번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무 위에 작은 새들이 앉아있는 모습. 여러 마리가. 모일 집자. 참새 설명했었죠. 이성님? 회견. 회화. 모르겠고 이거는 좋습니다. 회견. 뭐 만나서 보는 게 회견이죠. 그래서 뭐 기자회견을 하다. 기자회견을 하다. 이렇게. 회심. 그래서 이건 모으다라는 뜻이 있지만 회심은 회자 가운데는 들어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심이라는 거는 마음에 딱 들어맞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문제가 나온 순간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나 이거였어 라고 하는 게 회심이에요. 회심의 일탈을 알렸다. 회심의 일격을 알렸다. 이런 표현들이죠. 그게 바로 회심입니다. 회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회화. 영어 회화, 불어 회화, 한자는 회화가 없구나. 한자는 회화가 불가능하지. 중국어 회화, 뭐 이런 식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회화. 이거 혹시 읽으시는 친구? 밀회. 그 한참 유아인 나온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죠. 유아인 나오고 김희애 나와서 뭐 특급 칭찬이야 막 하는. 몰라요? 그 개콘에서 패러디를 해서 지금 끝났나 그것도? 다들 TV를 하는 네, 앞으로 드라마 얘기 안 할게요. 괜히 프로 얘기하고. 은밀하게 만나는 게 미래입니다. 은밀하게 만나는 거. 거기 보면은 40대 중반의 여성과 20대 초반, 중반 유아인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 안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몰래 만나는 게 미래를 즐기다. 의회, 의논하는 모임이 의회죠. 그래서 그래, 우리나라 제일 쓸모없는 주식 가운데 하나가 그 아래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면 앞에는 모일 집자, 모이고 모이는 거, 집회. 이런 것도 참 재밌어요. 어차피 같은 뜻, 비슷한 뜻을 가진 한자가 모여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주는데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회집이라고 해도 안 될 게 없잖아요. 또 어떤 때는 앞에 뒤가 순서가 바뀌면 각각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해요. 회집이라고는 하지 않고 집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여서 뭔가 큰 시위를 한다거나 그런 모임을 갖는 게 집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집합.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합자잖아요. 모이고 합치는 게 집합인데. 그래서 이건 보통 수학할 때 많이 쓰죠. 교집합, 여집합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은 어떻게 모이고 어떤 것들은 어떻게 모이고 할 때 쓰는 게 다음 집합입니다.
끊자려고 여기까지만 끝내줄게. 그 아래에는 운집. 그래서 이번 한국 시리즈에 3만 명의 관중들이 운집했다. 구름처럼 몰려든 게 운집입니다. 구름처럼 몰려든. 혹은 어떤 컬렉션을 얘기하기도 해요. 시를 모아둔 작품집이 시집입니다. 문집, 문장을 모아둔 작품집은 문집이 되는 거고 합치면 시문집이 되겠네요.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한 5개 정도 봤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5개 정도 보고